지금부터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증상 학생을 발견하면 먼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관찰실에서 다시 한번 열을 체크하고 37.5도 이상의 열이 체크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여건상 또는 가정의 여건상 보호자 인계 불가 시에는 119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만약에 음성인 경우에는 학교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성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학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밀접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그 숫자들을 파악해서 학교 내에 어떤 선별진료소가 마련돼야 되는지 이런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학교 전체의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없고 교육청 그리고 보건당국과 함께 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음성인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인 경우에는 음성으로 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등교나 출근은 중지됩니다.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아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 판정받았는데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호전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1,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양성 확진자인 경우입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해당 학생은 보건당국에서 격리를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접촉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고요.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이용 제한 및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보고 체계입니다. 보고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얼마나 빨리 발생을 인지해서 보고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특이사항에는 학생 및 교직원이 진단검사 받은 경우입니다. 즉 진단검사를 받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조금 달라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라든지 또는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학생 및 교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도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거 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입니다. 유선 보고는 교감 선생님께서 시교육청의 상황실과 교육지원청의 상황실에 동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교육장님에게 보고하십니다. 서면 보고는 코로나19 담당자가 문서를 통해서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동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학교 내 코로나19 관리 기준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 준비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전체 교직원 커뮤니티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이런 방을 개설해 주시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방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상대책반 구성입니다. 1교시 때 학교에 감염병 대응 조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교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감 선생님 또 4개의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팀의 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는 비상대책반에서 제외되고 우선 검사할 수 있도록 귀가 조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 요령이라든지 가짜뉴스, 혐오, 낙인에 주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학교에는 다 학생, 교직원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하면 전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전화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전화 민원을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학부모님께서 전화 민원을 하시기 전에 이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확진자 대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문자로 안내해 주신다면 훨씬 학교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물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물품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방문자 명단 기재입니다. 외부 방문자 명단을 기재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발생 후 보건소에 이제 이 명단을 주면 보건소에서 이분들께 개별 연락을 해서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 외부 방문자 명단은 4주간 보관하시고 그 이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면 앞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에 따라서 분명 보고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유선 보고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해 주시고요. 긴급 회의를 여셔야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대책반 선생님들과 또 교육청 또 보건당국의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접촉자 인원을 파악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2학년 3반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다 하면 그 학생이 사용했던 층에 같이 있는 반, 또 이 반에 수업을 들어오셨던 선생님, 또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갔는지 급식소를 갔는지 이런 이동 동선을 모두 파악해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 대상 인원을 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접촉자 인원을 파악하고요. 만약에 검사자 인원이 많은 경우 우리 학교는 뭐 1, 2, 3학년 전체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도 2020년에 임시선별진료소를 55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진자 발생 알림 및 귀가 조치 또는 등교 중지에 대한 알림 문자를 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원격 수업 요청서라는 것을 유초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 보내셔야 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림에 대한 안내 문구입니다. 본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안내시까지 등교 중지하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내 문자를 알리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확진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또는 뭐 몇 학년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알려드릴 수 없음을 문자에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진행 사항은 즉시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사가 이루어질 때 접촉자의 범위가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많은 아이들이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장소 확보 때문에 반별로, 학년별로 또는 교사들도 시간을 정해서 알림 문자를 발송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역학조사가 다 끝난 후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완료했다
라는 문자도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검사 결과에 대한 문자도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고, 또 이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학교는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전화 민원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시설 이용 제한 범위입니다. 한 명이 발생했냐, 복수가 발생했냐, 또 뭐 이동 경로가 명확한지 또는 불명확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 이용 제한 범위가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역학조사입니다. 사실 역학조사는 학교에서 할 역할은 없고요. 보건당국에서 할 이제 역할인데,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봐 적어봤습니다. 접촉자 조사의 범위는 확진자인 경우에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를 이제 수업이라든지 그때 이루어졌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 범위를 정하고요. 무증상인 경우가 있어요.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2일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자를 선정할 때는 확진자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학생의 증상은 어땠는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또 활동 범위는 교실에 한정되었는지, 아니면 급식소에 이동했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또는 뭐 아이들과의 모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활동 범위를 체크하고요. 또 이제 그 옆에 밀접 접촉자를 정할 때도 개인의 보호구,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또 이 학교의 그 당시의 수업 형태는 뭐 이동 수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활동 상황을 고려해서 접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앞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 신체적인 방역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신체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방역도 너무 중요합니다. 3번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요. 확진자의 68%, 또 확진자 가족의 53%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에도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적 방역의 흐름도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Q&A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가진단에 표시되지 않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 사실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지금 코로나19의 주증상이 지금 1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걸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자문을 받아서 빈도가 높은 증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없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 중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에 표시되지 않은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진단 시스템에 계속 증상이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등교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그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두통이 있어서 계속 자가진단의 두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진단의 주 증상의 두통을 체크하면 등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감염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상을 체크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호자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한다면 이후에는 출결 처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하는 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등교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확진자가 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부 지침안에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인 경우에 그 가족들도 다 자가격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질문처럼 통보를 받은 직후 별도의 시설에서 있다면 그 학생이나 또는 뭐 가족들은 등교나 출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자가진단에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도 등교 중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 후 등교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요? 당초 지침에는 치료약 복용 후 증상이 소실된 경우 2일을 경과한 후 등교하도록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지침이 조금 바뀌었어요. 등교 전까지 치료약의 추가 복용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실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유색 마스크는 코와 입이 전부 가려지지 않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적합한가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이 코와 입을 전부 가리도록 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고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마스크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 조리 중 급식실 기온 상승으로 KF94나 KF80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든지 일반 그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으며 코로나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인후염이나 코감기 등으로 진단을 내린 경우에도 병원 소견과 무관하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후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안내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다고 진단을 하셨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증상이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어떠한 종류든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접촉자에서 제외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접촉자 범위 또는 밀접 접촉자를 분류할 때 마스크 착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모두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역 담당관이 확진자와 접촉한 시간 또는 밀접 접촉 정도, 이동 동선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 중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마스크 착용이고요. 선생님께서 학생과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교실에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2m 이상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있잖아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착용하시고 실외에서도 2m 이상의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하시는 게 참 어려우시겠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다만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함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업을 잠시 중단하시고 어떤 일시적인 장소에 가셔서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독 후 얼마 동안 학교 교실을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소독 후 그 공간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라든지 환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교육부의 지침에 소독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이제 확진자로 분류가 되면 이 확진자가 어떤 일정 장소에서 이제 격리되었다가 격리 해제될 때는 PCR 검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PCR 검사에서 양성, 그러니까 재검출자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PCR 재검출은 체내에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당국에서 격리를 해제했다면 격리 해제 후에 PCR 재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분은 다시 격리할 필요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저희 인천교육청에는 코로나19 학교 안정화 지원 TF팀이 있습니다. 이 학교 안정화 지원 TF팀은 위기학교, 확진자가 발생했던 위기학교에 즉각 출동하는 출동팀인데요. 그 학교에 출동해서 학교의 확진자 대응을 돕고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개발했고요.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또한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영상이 필요하겠다 해서 윤하의 선별진료소를 개발했고,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교 내의 낙인이라든지 혐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이었지만 괜찮아 라는 이렇게 8가지의 영상을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윤희장학사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 및 퀴즈.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퀴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정리 및 퀴즈. 첫 번째, 오늘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학습 정리 및 퀴즈. 두 번째, 오늘 강의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찾아 교재 내용을 다시 읽고 정리해보세요. 학습 정리 및 퀴즈. 세 번째,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본 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사례를 찾아보세요.